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2025년 6월 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6월 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있을 때 인스타 릴스를 가끔 봐요.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릴스도 있는데 인스타에서만 볼 수 있는 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도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릴스를 보다 보면 가끔씩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릴스도 뜨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릴스도 한 번씩 떠요.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쪽은 이제 또 이상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김문수가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제 유튜브에 댓글도 있어요. 찾아보면 6월 4일 아침에 그분들은 꼭 제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별 이제 계획이나 어떤 내용을 방송해야 되겠다라는 구상 없이 일단 무작정 카메라를 켰어요. 꼭 이런 날 방송이 좀 길어지던데 이준석은 저는 딱히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제 입에 올리고 싶은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대선 끝나면 얼마 안 있다가 정치판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딱히 관심 가지고 싶진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죄송합니다. 김문수의 아내에 대해서 발언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거 원문 들어오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 방송하는 걸 듣다가 이제 방송을 켰는데 기사 내용 전 기사 보지도 않았지만 기사 내용 자체가 첫 번째 올린 기사를 받아서 기사를 재생산한 거지 실제로 그 방송 2분 남짓한 그 영상을 실제로 다 보고 기사를 쓴 기자는 없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이제 뉴스공장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저기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게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언론에 엄청 두드려 맞고 비판받아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있대요. 근데 위로할 필요가 없는 게 본인이 지금 당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 동안 받은 탄압에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 본인은 또 하루지만 이재명 후보님은 3년을 그걸 견뎌내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듣고 이제 조금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6월 1일, 2일, 3일 드디어 다 와갑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되시는 9부 능선은 넘은 것 같고요. 내란 종식은 저는 이제 한 4부, 5부 정도 아니야. 4부, 5부도 아니야. 한 20% 정도 왔다고 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검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 내란 다음 날 안가 회동했던 4인방에 대해서 재소환해 가지고요. 야, 너네가 증언했던 거랑 CCTV 기록이랑 내용이 달라. 똑바로 말해. 라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너무 궁금해하는 그 내란의 상황에서 김태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김태효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 차장입니다. 차장인데 뭐가 왜 이렇게 많아? 그 사람은 그 매국노라고 하던데 저는 그 사람이 애국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친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도 그 정도까지 발언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직을 유지했고요. 윤석열의 뉴라이트적 사관에 소스를 제공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물이 도대체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까가 다들 엄청 궁금해하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씩 밝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의 명품백 그리고 목걸이에 관한 조사도 지금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라프였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이제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가 어제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핸드백이나 목걸이의 위치에 대한 제보는 지금 국회 쪽이나 아니면 방송인 쪽으로 제보 오는 모양이에요.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이 거기에 대한 제보가 있다고 살짝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 위치를 아는 의원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뭐 검찰이든 공수처든 제공을 하면 뭐 통일교와 김건희와의 관계라든지 뭐 기타 등등해서 쉽게 밝혀지지 않겠나. 지금 분위기면 지금 뭐 6월 안에 구속수사 받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여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내일 밤 12시가 되면 선거운동이 이제 중단됩니다. 그리고 6월 3일이면 본투표일이고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투표 날 투표율이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측은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비슷하다면 압승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이 굉장히 높아졌고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1번을 찍을 사람들은 이번 대선 때 악착같이 투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서 사전투표를 안 한 사람들 중에서 본투표 날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한다면 2번을 찍는 사람들은 이번에 투표 욕구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높아진 열망과 이쪽에 낮아진 열망을 합산하면 지난 대선이랑 이번 대선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크게 뛰면 본투표일에 투표율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크게 높으면 오히려 격차가 한 뭐 10%대 초반 정도의 격차로 당선이 될 것 같고요. 지난 대선과 비슷하면 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경호가 사실 현장에 가보면 경호에 대한 걱정이 조금 사라지긴 해요. 그때 부산 서면에 유세 오셨을 때 제가 갔을 때 경호의 규모 자체가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많고요. 근접 경호하는 경호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옥상이 있는 모든 건물에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경호원이 얼마나 많냐면요. 부산 서면에 집중 유세를 했을 때 그걸 보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후보님을 보다가 맞다, 주변도 살펴봐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호원이라는 생각을 해야지라는 생각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제 앞에 한 5m 정도 지점에 경호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옆에 서 계신 여자분이 앞을 안 보고 옆을 보면서 굉장히 무표정하게 있길래 이분도 지지자인데 나도 경호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살피나 하고 딱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 경호원이었어요. 그리고 남자 경호원하고 여자 경호원하고 두 분이 팀으로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보니까 제 뒤에 한 3m쯤 지점에 또 경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현장에 경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이 경호에 대한 걱정을 접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유세 영상 보면 자꾸 방탄유리 밖으로 나오시고 시민들과 만나시고 하면 걱정은 됩니다. 걱정할 시간이 이제 24시간 플러스 17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1시간만 걱정은 됩니다.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철없을 때, 이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고 저는 항상 조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선거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투표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거 아니야? 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저 선거운동 열심히 한다고 뭐 몇 번 찍을 사람이 마음 바꿔서 몇 번을 찍을라나?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크게 바뀐 그 계기가 20대 총선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맞나? 20대가 맞는 것 같아요. 19대인지 20대인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20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때도 세월호가 아주 크게 이슈가 됐던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죄송합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던 지역구 총선 선거 캠프에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제 방송에서 지금 4번째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최근 유입된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니까. 선거 캠프를 나갔는데 와, 이게 선거 운동이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 캠프 선거 운동 방식 정말 처참한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였냐면, 여러분, 여긴 부산입니다. 부산은요,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김영삼의 3당 합당 이후로 보수색이 짙어진 도시가 부산입니다. 원래 부산은 보수적이지 않았어요. 부마항쟁으로 대변될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그린 영화 변호인을 보시면요. 부산은 부마항쟁의 도시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부산에서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캠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재래시장을 가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어깨 다리를 주무르게 시켜요. 어르신들 어깨 다리 주무르면 어르신들 좋아하시겠지. 근데 내가 한 말이 위원장님, 재래시장 상인들하고요, 경로당은요, 백날 가도 그 사람들 우리 안 찍어요. 우리 거기 가봤자 빨갱이 소리밖에 안 듣고요. 거기서 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 지역구 안에는 혁신지구라고 해서 젊은 부부가 엄청 많이 사는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발 거기 좀 가자고, 거기 가서 선거운동 좀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네가 선거를 안 해봐서 그렇지 원래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캠프 상황실에 앉아가지고요, 항의 전화도 받았어요. 보통 캠프 상황실에서 항의 전화가 들어오면요, 유세차 저거 음악 소리 시끄럽다, 딴 데 가라고 해라, 이런 항의 전화를 받거든요. 근데 그 캠프는 달랐어요. 혁신지구에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왜 이 동네 선거운동하러 안 오냐? 이 동네 와서 유세 좀 해라. 찍어도 이 동네 사람들이 찍지. 이 지역구 안에서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찍는다고 어디 가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냐? 이런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명함 돌리러 저녁에 대학 앞에 가요. 그래서 내가 혁신지구 좀 가라고. 저녁에 대학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지역구 유권자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니면 이 동네 놀러 온 애들이고, 이 동네가 주소지인 사람도 별로 없다. 제발 혁신지구 좀 가라. 그래도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네가 뭐 선거를 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후보는요, 로고송 틀어놓고 지역구 대의원 아줌마들하고 율동하는 거 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연설도 안 했고요, 요새도 안 했어요. 율동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연설 좀 하세요. 연설 좀. 지금 딱 좋은 시기라고. 세월호 때문에 아주 민감해져 있는 시기에 지금 상대 후보가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 아니냐.
연설 잘할 자신 없으면 올라가서 네거티브라고도 하라고. 네거티브 해가지고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있는 저 후보를 국회로 보내지 말고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네거티브라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선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율동을 하고 노래를 틀어가지고 뭐 중독성이 어쩌고. 아, 그래서 결국에 회의 끝에 어떻게 했냐면 그 후보의 아들이 선거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말할 뻔했다. 누구씨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나랑 연설문을 작성하자 하면서 이제 너가 일단 쓰고 싶은 말을 써봐 하니까 거의 뭐 한두 줄을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켜. 제가 앉아가지고 그 A4지로 그 폰트가 아마 폰트래. 글자 크기를 내가 한 20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20 정도로 해가지고 2페이지 반짜리 연설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지어주고 너라도 요새차에 올라가서 이걸 읽어라. 너라도 연설해라. 너네 아버지가 유학파 출신의 경제 전문가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며 상대 후보는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너라도 이거를 제발 좀 떠들고 다녀라 해가지고 걔를 이제 유세차에 올려가지고 몇 번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후보의 이걸 이야기하면 사람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냥 해버려가지고 해버린 김에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후보의 제1공약이 뭐였냐면 제2 환경 터널을 뚫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그 후보의 가장 강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보자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처음부터 전 이해가 안 갔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제2 환경터널을 뚫겠다는 게 제일 큰 공약이고 그게 이제 백스코에서 국제금융센터로 가는 출근길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 환경터널 뚫겠다는 그 입구가 어디고 출구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걸 몰라요. 본인 공약인데 입구 출구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모레가 지금 토론회인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 질문 받으면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토론회에서? 하니까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총선 선거 캠프 상황실은요 그 지역구에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갔던 장소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펜을 한 개 딱 꺼내더니 지도를 물끄러미 보더니 선을 하나 찌 그으면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면 되겠네 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지금 그으신 터널의 출구가 어딘지는 아세요? 거기 우리 집 근처인데 산 중턱의 왕복 1차선 도로여가지고요. 출퇴근 시간 아니라도 거의 24시간 차가 밀리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터널 출구를 내겠다고요? 그리고 그 출구로 나오면 국제금융센터로 바로 가는 길 없어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이러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정도 개판인 선거 이길 리가 없죠. 저는 그 지역구는 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이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구에서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때 졌습니다. 그때 저는 투표하러 들어가가지고요. 그때 그 지역구의 후보가 3명이었으면 저는 1번, 2번 말고 그 제3자를 찍었을 겁니다. 도저히
못, 이 사람은 절대로 국회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는 진짜 절실히 겪었어요. 근데 내 손으로 도저히 국민의힘은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낙선했지만. 그러니까 그 총선의 지역구 선거 캠프도 잘 돌아가는 집구석, 안 돌아가는 집구석이 있는 그런 상황에 하물며 대선은 어떻겠어요? 선거 캠프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이 선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유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표 차이가 어느 정도는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요. 이준석은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실격 수준의 발언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당 전체의 그리고 선거 캠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후보의 발언하고 당대표의 발언하고 원내대표의 발언하고 당 중진 의원의 발언이 다 달라요. 일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선거 캠프인데 개판인 겁니다. 그리고요. 공약도 개판입니다. 아, 내가 이거 하려다가 계속 까먹고 있었다. 국민의힘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 시내 다니면 가게 장사 다 엉망이잖아요. 경제 엉망이잖아요.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해가지고 일단 지금 이 너무 힘든 상황 일단 급한 불이라도 좀 꺼보자라고 했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뭐 공산주의냐면서 여기가 북한이냐고 입에 거품 물고 반대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돈 뿌리는 정책은 안 된다. 돈 뿌리는 공약 가지고 표팔이 하지 마라. 이런 말 엄청 했었거든요. 이번 김문수 공약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 지급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2,500만 원, 중학교 들어가면 2,500만 원, 고등학교 들어가면 5천만 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아니 허경영이 전국민 뭐 1억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도 헛웃음을 지었는데 애만 있으면 1억 5천만 원 다 준대요. 전 국민한테 25만 원 지급해가지고 경제가 나아지는 마중물 만들자는 공약에다 대고 포퓰리즘이라고 입에 거품 물면서 기를 쓰고 반대해가지고 결국 우리 아직 못 받았잖아요. 아마 취임하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 25만 원이든 아니면 아예 여당이 됐으니까 25만 원에서 조금 더 상향된 금액을 지역화폐로 받아가지고 지역 내에서 쓰면 그 지역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막 맹목적인 포퓰리즘이라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개거품 불었었거든요. 근데 애 나오면 1억 5천 준대요.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포퓰리즘이면 애 낳으면 1억 5천만 원 주는 거는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캠프 꼬라지가 하도 이쁘장하다 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사실 몇몇 공약을 떼어놓고 보면요. 김문수는
유세 과정에서 네거티브 말고는 없어요. 다 네거티브예요. 딱히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님의 유세를 보면요. 정말, 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야,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 공약들이 유세 한 번에 한두 개씩은 나와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H&M 회사의 부산 이전도 공약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그 유세 연단에서 H&M 노조위원장하고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는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와, 이런 형식의 유세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였어 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 설레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경계령이 있고, 그리고 행정부 자리에 대한 김칫국 마시는 것도 금지령이 있긴 한데, 제 유튜브는 코딱지만한 영향력 없는 데니까 저는 예상을 좀 해볼게요. 제가 부산 서면 유세를 보고 느낀 게, 부산의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보내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 협약식에 그 북극 항로 개척하는 협의회의 팀장이 전재수 의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속으로 낙점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가운 얼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우리 그 코로나 때 하루하루 흰머리가 늘어나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셨던 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었죠. 정은경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분이 두 분 정도 계신데, 이거는 조금 아무리 제가 영향력이 미미해도 적절한 언급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피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은, 근데 국회 청문회 자주 보시는 분들은 딱 한 분 떠오르지 않나요? 사성장군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님이 국방부로 가지 않으실까?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국무총리인데, 지금의 캠프의 구심점을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님이 국무총리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무게감, 중량감으로 봤을 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맞는 것 같은데, 김동연 경기지사님은 지금 경기지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직함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중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거는 김경수 전 지사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유튜브 방송계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김갑수 쌤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임명하면서 재미를 느낀다고 했는데, 저도 요즘 그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어디 장관은 누가 될까, 어디 장관은 누가 될까,
뭐 민정수석은 누가 될까, 뭐 안보수석은 누가 될까, 국무총리는 누가 될까, 이런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대한민국 제1당이고요. 그런 만큼 인물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 중에서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경찰 경찰총장이라 그러나? 경찰청장이라 그러나? 청장이겠죠? 경찰청장은요, 이지은, 류삼영 둘이서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재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야구 용어인가? 뎁스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1군에 당장 올라가도 제 몫을 할 2군 선수가 너무 많아요, 민주당은. 그리고 1군에도 훌륭한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금 당장 장관직에 앉혀놔도 충분히 제 몫을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말해도 되나?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하시겠지만 두 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가 참 궁금해지는 게, 취임하시고 나서 사면할 기회가 있을 때 아마 최광욱 전 의원이랑 조국 대표를 사면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 두 분이 사면을 받고 나면 그 정권에서 분명히 어떤 한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기대하는데, 이재명 후보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랑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가 엄청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다. 임은정 검사님. 저는 임은정 검사님이 내란 특검을 지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뭐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뭐 여튼 특검 하나 맡으시면 이런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박은정 의원님이 이제 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박은정 의원님도 특검 하나 하시면 정말 기깔나게 잘하실 건데. 주저리 떠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같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좋은 세상,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